근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학습 효과가 되게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금액을 한꺼번에 투입을 했었거든요. 리만 금융위기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긴축 재정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조의 금융을 많이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어려움을 겪는 가게나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 위기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신용 문제가 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신용 올해의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작년은 금리 인상이고요. 올해는 이제 크레딧. 예, 중요합니다. 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시장 혹은 뭐 전 세계 네.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겠군요. 네. 오늘 나오신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은행의 네. 변정규 전무님 모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네, 오셨었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늘 보던 그런 시각 말고 조금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으로 먼저 좀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요. 네. 중구난방이 안 되고요. 좀 이렇게 알차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저 변정규 의원님과 함께 뭐 금리 문제, 환율 문제, 뭐 우리나라 수출 문제 굉장히 하여튼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지금 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부터 좀 확인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변정규 전무님한테는 환율을 제일 먼저. 환율. 네. 원래 네. 그쪽이 전공 아니세요?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은행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장 큰 그 주 수입원이 이제 환율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환율을 뭐 외환 거래를 많이 하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하고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원화가 그냥 계속 강세, 엔화도 계속 강세. 많이 다르죠. 이런 달러 대비해서 근데 네네. 좀 한풀이 꺾여서 다시 좀 불안한 상황인데 네. 그거보다도 일본 중앙은행 그 차기 총재 그 이제 인선이 예상하고 좀 다르게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에 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일본 은행가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그 내부 관계자들이 이제 뭐 후보자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 계시던 분이 또 나가셔가지고 또 그분도 이제 후보자에 들었었는데요. 두 분 다 안 되시고 이제 예생 외에 그런 인물을 뽑았는데 이제 그 일본 그 정부의 그 의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양적 완화의 그런 통화 정책을 바꾸자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기존의 그 구로다 총재의 그 사람으로는 이걸 갖다가 바꾸기 참 힘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그 정책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변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죠. 네, 천천히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 YCC라고 하죠. 금리 압박. 하는 그 제도, 컨트롤하는 거. 예, 금리 컨트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조금씩 변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밴드가 0.5%까지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차차 이제 밴드가 상향되면서 그 일본의 통화 정책이 좀 정상화되는 그런 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올라간다라는 거 보시는 거네요. 그 밴드가. 예, 올라갈 조정이 될 겁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그 0.5% 밴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네. 이제 그 적정한 밴드는 한 1%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0.75%든 1%든 이번 아니면 다음에 그 4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 회의에서 그 조정을 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리면 어떤 환율의 변화가 예상이 되세요?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국채 금리를 눌러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국채 금리를 눌러놨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저금리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근데 일본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수혜를 받은 측면도 있어요. 일본이요? 예. 왜냐하면은 예. 이제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아무리 돈을 쏟아봐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어부지리로 자기네 나라도 지금
그 작년에 일본의 그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전월 9%대였습니다. 전월비. 전월 9% 상승. 그 처음이죠. 엄청난 거죠. 변 전무님도 처음 보시는 거죠? 처음 보죠.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관계자들이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젠 정말 뭐 도쿄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올해 1월 달이 4%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물가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 네. 그렇지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영향은 이제 앞으로 일본의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은 일본의 금리가 오르겠죠. 예?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일본의 투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겠지만 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좀 강세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됩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금리가 낮은 국가에는 투자를 안 해요. 금리를 갖다가 예를 들면 두분 프로님도 0% 금리를 주는데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할 일 아니면 없죠. 5% 투자에 통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엔화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예요.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네. 뭐 다들 예금을 하고 싶지 않아하죠. 엔화로. 그렇기 때문에 다 기피하는 통화입니다. 근데 네. 기피하는 통화에서 좋아하는 통화로 바뀌면 이제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럼 그건 달러 약세 방향이잖아요. 달러 약세 방향. 근데 왜 다르게 움직이죠, 최근에? 달러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은 유로가 가장 큽니다. 네. 유로가. 그리고 네. 그 달러의 자체적인 연준과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뭐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로가 절대적이고요. 엔화나 파운드 이런 통화들은 메이저 통화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미해요. 예. 그리고 앞으로 뭐 영향을 주겠지만 이 그 사족을 보지 말고 큰 그 건더기를 봐야 됩니다. 아하. 주류를 보면서 네.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녁 방송에 한번 이 그 금융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금융 그래서 사이클이요? 예, 네. 금융 사이클에 대해서 올해 2023년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율이 다시 올라가느냐 뭐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그래서 그 이 금융 사이클을 보시면은요, 예. 제가 그 저녁 방송 한번 그세개 그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냐, 금리, 다음이 환율, 그다음에 주식을 갖다가 좀 편하게 상반기 연초, 그다음에 중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올해 그 초에 이렇게 전망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 지금 조금 연초에서 좀 빨리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용이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빨리 이렇게 변동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좀 생각보다 달리.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제 환율이 좀 반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주식 정체기가 좀 올 것 같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차 확대 부담이 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앞으로 조금 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이게 미국 기준금리 추이 전망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래서 지금 그 2월 23일 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예. 그래서 원래는 0% 올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다 생각했지만 이제 너무 금리 차가 많이 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올린다는 게 아니라 올릴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0.25%를 퍼센트 포인트를 상향하게 되면 인상하게 되면은 약 1%의 금리 차가 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미국의 고용 상황이 너무 좋아요. 네. 네, 2월 달에 이거 보시면은 엄청 좋게 나왔죠. 네. 예, 3.4%는 이게 1969년 이래 가장 좋은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 고용이라고 봐야죠. 뭐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네. 미국에서 잡 찾고 계신 분들은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채 20만 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만 많이 일어났지. 뭐 경기 침체 징후라고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제 한 6% 5%대까지 근원 물가 기준으로 이렇게 빨리 내려오긴 했어요. 빨리 내려오긴 했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정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빨리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좀 느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예. 네.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연말에 연준이 여기 보시더니 연준이 2% 물가 정책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3% 4%까지 3% 2%까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면 굉장히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한 중반기까지 한 5% 4%대까지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4%그 이하로 내려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인내와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보신다면 환율. 환율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조금 변화가 있어요. 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변화가 있죠? 외환 시장의 구조 개선 방안이 그거 발표됐습니다. 발표가 됐죠. 이것들을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시청자분께서는 이것들을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하나 그 서머리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환 시장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개방을 해서 차후에 장기적으로 외환 시장을 개방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외환 시장 개방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시중은행들이 원화를 해외에다가 다른 기관들이나 아니면 금융기관들이나 아니면 그 기업들한테 보내려고 하면 원화 자체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송금이 불가능해요. 그쪽에서도 받을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갖다가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각 원화 자체를 뭐 싸들고 이렇게 큰 금액을 가서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요. 원화를 해외에서 막아놨다고요? 막아놨습니다. 근데 그 원화가 실제로 밖에서 필요하냐 이거죠. 그렇죠. 이거 주면 받는 데는 있어요? 못 받죠. 못 쓰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은 거야. 보내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게 정프로인데. 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한국 원화의 세계 지금 그 거래량은 한 세계 10위권 정도 됩니다. 통화 중에서. 한국 원화가? 그리고 그 원화가 거래가 되는 그 규모가요. 지금 서울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네. 그 거래 그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통화 중에서 한 10위권, 11위권 정도 돼요. 그리고 그 퍼센트로 본다면 한 1%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다른 외국에서 뭘 수입할 때 한국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뭘 수입했을 때 달러를 받아서 그걸 다시 우리나라 안에서 쓰려고 원화로 바꾼다든지 이거겠죠. 그렇죠. 서울시장 서울에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다른 외국 통화하고 거래되는 그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물량이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 물량을 차지하는 거에 비중의 한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큰 거는 너무 크지는 않지만 또 작은 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 아닙니다. 이것을 열어줬을 때는 예를 들면 대외 결제를 갖다가 지금 석유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국의 통화를 갖다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통화가 강한 나라는 그 국가가 강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것을 대외 개방을 시키면 우리나라의 통화가 많이 쓰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지불을 할 때 달러 대신 원화로 지불할게. 그러면 원화가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은요. 지금 인가받은 해외 소재, 뭐 RFI 외국 기관들한테 이제 해외에서 도쿄면 도쿄, 뭐 뉴욕이면 뉴욕, 그리고 런던이면 런던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 참여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에 있어야지만 거래가 가능했죠. 라이센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서도 역외에서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주호 은행이 이제 그 원화 거래 원 달러 시장에 들어오려면 서울 소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저희가 서울 이제 지점이든지 아니면 서울 현지법이든지. 라이센스를 풀 라이센스를 네.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개선이 되면은 일본에 있으면서도 레지스터 그러니까 등록하면은 등록된 금융회사는 현지에서 원달러 환율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요. 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티은행이든 금융회사 뭐 다 할 수 있다는 JP모건이든 이제 그런 이제 큰 금융기관들을 IFI라고 지정해서 뭐 요건들이 있고 물론. 어떤 뭐 금액을 뭐 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만 지급한다면 어떤 조건에 성립한다면 뉴욕이든 런던에서 그 회사들이 직접 서울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약간의 국내 라이센스의 문제하고도 약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렇게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비즈니스 하겠냐 이런 말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아마 정부 당국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저녁 때 언더스탠딩의 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차관께서 나오셔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이 큰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그 더 국제화하는데 앞으로 뭐 가야 될 길이죠. 안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그 경제 규모는 굉장히 큰 나라죠. 그런데 통화는 이렇게 막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외국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나라 뭐 시중은행들 그리고 금융사들이 이제 원화의 노스트로라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커스토디 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계정을 앞으로 그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나 여는 거예요? 뭐 아까 저 서머리 해주신 거 보니까 뭐 개방 범위랑 시기도 좀 있던데 그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범위는 지금 뭐 현물환하고 네. 외환 스왑이라고 있어요. 통화를 이렇게 일정 기간, 단기간 주로 단기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상품 거래 방법을 외환 스왑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 두 개까지 이렇게 열어줬고요. 네. 뭐 외환 파생 상품은 아직까지는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네, 추후에 네. 뭐 고려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제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 7월 이후에 이걸 실행을 하려고 이렇게 발표를.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상반기 한 6개월 정도 시험 운행 해보고 네. 그다음에 한 7월 정도 하반기에 시간을 연장하잖아요, 그죠? 새벽 이거는 이제 2시까지. 뭐 은행들로서는 이제 많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이제 연장을 하니까요. 네. 그리고 앞으로 24시간 개장을 하게 되면 24시간 개장을 이제 외환 개방이 됐을 때는 어차피 이제 개장이 24시간 동안 이제 거래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만 거래를 하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새벽 2시까지 저희가 이 딜링 데스크, 트레이딩 데스크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환율 얘기는 요 정도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고용 상황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네. 올해는 작년하고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작년하고 이제 같은 점은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시장의 이런 믿음이라든가 이제 신용이 많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직 큰 장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점은 뭐냐면 올해 초에도 지금 주식이 계속 좀 강세를 나타냈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 들어오고 이건 네. 뭐냐면 시장에는 작년하고 달리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희망은 뭐냐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조만간 그리고 좋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빨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었거든요. 그 희망은. 근데 지금 그런 희망이 조금 사그라든 거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본 그 그래프들에서 보시듯이 지금 너무 경기가 좋은 거예요. 미국이. 예.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 경기가 안 좋고 침체가 오고 와 못 살겠다 이래야지 금리를 빨리 내리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고용도 다 좋아요. 완전 고용에 가깝고요. 뭐 직업 못 가지는 사람 없고 네. 그다음에 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좀 높은 상황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물가도 아주 높으니까 이것도 아직 잡아야겠네. 잡으려고 하니까 경기도 아직 좋아. 그다음 문제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사람들은 안 좋은 상황을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좋은 상황이 나오니까 연준이 계속 올리겠구나.
야 이런 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금 약간 생각했던 바하고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에는 더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금리가 연초에 계속 채권 시장 금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어떤 문제도 있냐면 저번 연준이 끝나고 2월 3일 날 끝나고 너무 우리가 그 시장의 반응이 호의적이었어요. 좋았지 않습니까? 비둘기 쪽이었다. 네. 이렇게 너무 그쪽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가이던스는 변하지 않았는데 5%에서 이제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사실상 5월 달까지는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장의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금리 인상은 5월까지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2번 맞나요? 두 번 더? 두 번은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0.25씩이요? 예, 그렇게 되면은 3월 달에 한 번 하고요. 네. 그다음에 5월 달에 한 번 더 하게 되고 지금 상태로서는 계속해서 고용과 실업률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6월 달에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금리에선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의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네.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오히려 1월 말 기준으로 5.25%로 올랐어요. 그러네, 다시 올랐네요.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0.25%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더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폭으로 지금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단기 금리는 더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기준금리가 단기 금리는 더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먼 금리는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차는 더 네. 지금 차이가 나게 돼가지고 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근데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뭐 예를 들어 고용도 이렇게 너무 더 좋게 나오고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고 혹은 뭐 물가도 다 내려가는 분위기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면 3월, 5월, 6월 이렇게 금리 인상을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3월에 50 이렇게 가는 게 물가나 뭐 이쪽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년 말에 11월 달에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뭐 산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저희가 어디 와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1년 그 경제 전망 사이클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나 지금 한번 네. 뒤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파월 의장이나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네. 예, 4번에 걸친 자이언트 스텝, 두 번에 걸친 빅 스텝 이렇게 많이 올렸으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그 영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천천히 가보자는 거예요. 천천히 가보면 앞으로 영향이 어떻게 나올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약간 베이비 스텝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을 밟다가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빅 스텝을 밟을 수도 있는 있고. 거죠. 근데 일단 3월은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네, 매우 당분간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베이비를 했다가 바로 빅으로 하면은 또 시장에 이상한 또 시그널을 줄 거다라는 두려움을 하겠지. 아니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진짜 심각하다. 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 또 내려오고는 있는 거니까. 내려오고는 있죠. 속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올지 그렇지만 한 4% 이하로 내려가기까지는 좀 많이 시간이 걸리고요. 어느 정도 한 4, 5% 내려갈 때까지는 이렇게 빨리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내려갈 때는 조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금융시장 이렇게 아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금리, 환율,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인데 네. 주식에 대한 뷰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가장 중요하죠. 사실 왜 주식은 저희가 가장 투자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인 반등은 아직까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호조를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고 특히나 실적이 작년 실적에 지금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올해 실적은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대부분들의 네네. 그런 기업들이 왜냐하면은 기업들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가 대부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빌리는 비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중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우량 자산과 비우량 자산의 그런 격차도 좀 확대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는 그 신용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해요. 신용? 예, 신용이 그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가상금리가요. 빌릴 네. 때 가상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는 데다가 특히나 신용이 조금 좋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나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금리가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이클에 있어서는 신용에 가장 큰 포커스를 좀 두는 게 어떨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기지 사태라든가 이런 네. 것도 전부 다 신용이거든요. 그 가상금리가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준금리 플러스 뭐 얼마 되는 게 굉장히 그 많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많이 이제 가상금리가 높아지는 지금 상황에 와 있죠. 예. 그럼 실제 그들이 이제 지불해야 될 이자 수준이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네. 이제 그거를 다 감당하지 못하면 신용 문제가 이제 터져서 어디선가 하여튼 그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그래서 네. 뭐 어제도 보시면은 뭐 정부에서 예대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낮추라 네. 이러는 것도 그런 일환의 하나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가게나 기업들의 이제 예금이라든가 대출의 그런 금리 차를 좀 차이를 줄여서 네. 이런 금리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일환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이런 거 할 때 어디서 뭐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제일 터지기가 좀 쉽죠? 아니면 뭐 기업들이 부도나거나 이런 쪽이 더 가능성이 뭐 높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리만 같은 경우에는 신용 사태였죠 기본적으로. 이제 모기지 사태 아니었습니까? 서브프라임 사태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그때도 그 프라임 부동산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이제 비우량 자산이었던 신용이 좀 떨어지는 그 서브프라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돈을 갚지 못해서 네. 그래서 채권자들이 돈을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그 코로나 19와 리만 금융 위기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업들이 연쇄 뭐 도산도 있었고요. 그래서 신용 사태로 이렇게 번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학습 효과가 되게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금액을 한꺼번에 투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긴축 재정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그 구조의 금융을 많이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어려움을 겪는 가게나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 위기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신용 문제가 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된다. 기업들 가운데서도 그런 신용 분명히, 예, 네. 분명히 한계 기업이 출현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뭐 작년 재작년 뭐 VC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벤처 캐피탈 그죠? 네. 뭐 그렇게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은 아마 사람들이 이 100개를 투자하면 100개가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중에서 한 10개만 성공해도 나는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그중에서 이제 비우량 회사들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뭐 상장 그러고 실패하는 있죠. 데들도 맞습니다. 캐시플로우가 없는 회사들. 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화될 거고요, 앞으로. 밸류에이션의 대폭적인 할인 같은 것들도 수반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중반기가 꽤 멀어요. 이게 뭐 3개월,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딱딱 끊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도 네. 사실은 연초가 조금 더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은 했었어요. 한 3월 달까지 그렇지만 지금 워낙 빨리 고용이라든가 이런 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반기를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중반기 같은 게 조금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 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전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도 설명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그 위험한 혹은 좀 리스크 있는 회사 같은 것들은 뭐 보면서 걸러내면 제일 좋습니까? 재무제표 뭐 이런 거 봐야 되나요? 뭐 신용 등급이 제일 중요하죠. 신용 등급? 네, 신용 등급이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채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신용 등급을 통해서
이제 그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신용 등급은 뭐 사실 기업들은 대충 다 이렇게 아주 세분화돼서 한 10등급 이렇게 쭉 나눠져 있으면 제가 좀 그거 보면서도 할 텐데 국내 등급은 너무 단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뭐 변별력이 있나 싶기도 해갖고 그거 보고 얘는 되겠어 얘는 안 되겠어 이걸 제가 판단하기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또 이제 수익성을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수익성이요? 예. 수익성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의 수익률? 실적을 봐야겠죠. 실적? 예. 뭐 주식도 이제 실적을 보고 이제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예, 여러 가지 뭐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왜냐하면 네.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도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도 네. 반드시 봐야 되고요. 정프로 포트폴리오 내가 대충 알잖아. 네. 신용 등급이 있는 회사가 별로 없죠. 몇억 개 있더라고. 아, 호텔 신라 있고, 그러니까 신용 금호석화 있고, 등급 자체가 있는 회사가 나머지는 아예 등급 자체가 없군요. 거의 없거나 이제 뭐 정프성. 예를 들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게 트리플 B급 이상이라고 하거든. 네. 회사채 신용 등급 기준으로. 투자 등급이라고 하죠. 네. 네. 근데 정프로 내가 쭉 보니까 싱글 B 정도 나오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야. 아, 그러니까 이 회사들도 근데 저 등급이 있긴 있어요. 아, 신청하면 나오지. 그거 어디서 저희 확인하면 돼요? 그거는 저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으면 네. 발행했으면 있을 거고. 근데 내가 볼 때 거의 없는 회사들인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뭐 방법 없는 그냥 공포만 심어주시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해라 뭐 이걸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말 안 듣는데 뭐. 근데 이게 이렇게 신용이 좀 차별화가 되면은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고 그다음에 이게 투자가 다변화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좀 떨어지면 금리를 많이 주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셔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제로금리 때는 아무리 좋은 회사나 나쁜 회사나 차이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차이가 많아진다는 거죠. 네네네. 옛날엔 다 은행에서 보증했거든. 회사채를. 네. 그러나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네. C 등급. 네. 은보라 그랬어 그걸. 은보. 은행이 보증한다. 기보. 기술로 보증한다? 아니 그건 이제 증권회사 같은 데들 아. 이런 데서 보증하는 거. 네. 보증보험에서 보증한다. 아. 보보도 있습니까? 보보. 아, 그게 이제 그럼 보증보험에서. 대한보증보험에서 보증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신용에 관한 것들은 우리 투자자들이 특히나 지금부터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신용 올해의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작년은 금리 인상이고요. 올해는 이제 크레딧. 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용을 한번 제가 한번 쭉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주식만 할 게 아니라 주변에 신용 있는 사람을 사귀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제 주식에 일단 그 신용 체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어디서 뭐 체크하는 줄 체크하는 데 있을 거야. 거기 예를 들면 뭐 그 신용 평가 기관이 우리나라 서너 개 있거든. 네. 나이스도 있고 네. 한평도 네. 있고 거기 들어가서 그 회사 회사 치면 치면은 나와요? 신용 평정을 한 회사는 나오지. 네. 유료 아니죠? 보고서를 읽으려면 유료일 가능성이 있고 그냥 등급만 하려면 그냥 볼 수 있고. 정보 단말기 들어가시면 금방 정부? 정보 단말. 정보 단말기는 뭐예요? 예. 그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정보 단말기가 있습니다. 저 없잖아요. 예, 없으시면은 뭐 그런 사이트 들어가시면 또 그냥 아실 수 있어요. 그냥 포트폴리오 내가 해줄게. 영 같네. 아, 단말기 없는데 갑자기 서럽게 그러세요. 여기서 오늘 늦게 온다 그러셨어요? 아니 이제 빨리 보내드려야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못하면 나한테 내 진짜. 뭐요? 이 신용 등급? 아니 그러니까 명단. 아, 형님 있으세요? 단말기? 아니 나는 다 알 수 있지. 아, 나 이런 차별이 난 너무 싫다는 거예요. 보내주세요. 제가 우리 걸러서 알려드릴게요. 그렇습니까? 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전문인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문인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